예, 대변인 배석 문제로 시작 전부터 기싸움을 벌이던 청와대 5자 회담은 결국 각자의 입장만 주고받으면서 역사 교과서 단일화로 경색된 전국은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여야 여론전의 교과서 집필진과 언론학자들이 가세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젠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환 공간과 미디어 소장, 김철근 동국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많은 기대를 하셨죠? 왜 웃으세요? 108분 동안 만났는데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어제 회동 후에 여러 이야기가 나왔죠. 정리되지 못한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발언 내용 좀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려주시죠. 예. 오늘 이제 마침 이상이라고 청일제 마지막 날이에요. 3일 동안 그 사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참 듣기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정치권이 그런 문제를 해결을 가장 절실한 아픔 아니겠습니까? 해결하는 데 같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이산가족 상봉이 있으니까 감동 중이고 저는 이산가족 상봉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북한의 여동생을 만나 상봉하는 그 자리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이산가족들로서는 이 지금 상봉이 좀 더 정교화되고 또 확대되고 하기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 했지만은 국정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아직 집필진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따라서 역사책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지금 참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 인식은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예, 영상 보셨습니다. 제일 처음 장면은 이제 5분이 만나서 이제 시작 전에 제가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었는데 그때까지 좋았죠.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 여야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정말 동상이몽,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회동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국에서 모두에 뭐 큰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큰 기대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대충 이런 정도에서 끝이 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일단 총론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일단 뭐 여야 대통령과 여야 대표, 원내대표, 그러니까 우리 정치에 가장 지금 힘 있는 5분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은 준비를 했었어야죠. 지금 국정이 뭐 교과서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본다면 합의할 부분 합의하고 입장차가 있는 것은 입장차대로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뭐 거대한 벽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뭐 냉장고에서 뜨거운 밥 보낸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아무런 국민에 대한 그 국민적 기대에 대한 압박감을 못 느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했으면 사실 정모임을 왜 했냐 이 문제. 두 번째 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언론인들을 피곤하게 해서 잘 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최소한 어제 1시간 한 50분 정도 회담을 했는데 우리 연합뉴스 정치부 기자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4명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담을 했으면 최소한 회담문 정도 나오는 게 맞죠. 합의된 데는 합의된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다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낙제 수준이었다. 국민들한테 스트레스만 준 어떤 그 오자회동이 아니었냐. 실제로 지금 저 회담을 왜 했을까. 그 책임은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5분한테 공이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봐지는 것이고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것도 초등학생 수준의 협상력도 안 되는 것이 국정이냐 검정이냐가 본질이 아니고 현행 8종 교과서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좌파 우파를 넘어서서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 문재인 대표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부터 일단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그것을 국정의 방법인지 검정을 강화하는 방법인지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풀어가면 되는 것인데 한쪽에는 뭐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다 한쪽에서는 나오지도 집필진도 구성이 안 됐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수순도 좀 이 원리도 좀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뭐 저런 형태의 오자회동 많은 전문가들이 뭐 별 성과 없을 것이고 뭐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끝났다는 것은 국민들한테 좀 무례한 회담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예. 정치가 없었다. 그래요? 정치 실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여야 대통령까지 뭔가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방향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데 양 진영이 각자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끝나버리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상생의 정치도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렀으면 집으로 손님을 초대했으면 뭐 선물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물 줄 생각도 없었고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면 뭔가 대안을 내놔야 돼요. 그 대안도 없었어요. 자기 주장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치란 게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든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뭔가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정국이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해결을 하는 이런 회담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하는 그리고 앞으로 전국이 더 가파르게 대치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회동이 된 거에 대해서 글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왜 이런 회동을 하게 됐을까요? 그다음에 회동 이후에 상황이 각자의 자기 주장에 맞게 여론전을 형성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은 총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양 진영이 각각 자기 논리가 맞다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긴 이렇습니다. 사실 어제 회동은 주인공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행정수반,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이런 자리에서 정치의 한복판, 그러니까 전국의 한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어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새누리당의 총재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많이 받았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의 단일 대우가 형성됐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반면 문재인 대표는 당내 여러 분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야권 세력의 어떤 대표 주자로 서는 이런 효과들이 있었죠. 양 진영 간에. 그래서 그런 점은 있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는 없었고 해결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가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2015년 10월 22일 청와대 오자회담의 후손들은 나중에 어떻게 기록을 할지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역사 교과서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제의 모습 보면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역사 교과서 발언을 적극적으로 후원,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때 좀 소원했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복원된 거 아니냐,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이제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던데 박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서운했다면 스타일상 차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치인 박근혜와 정치인 김무성의 스타일 차이가 좀 크죠. 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당을 정치하고 언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게 정당이다. 그럼 같은 당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과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최소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싱크로율이 100%다. 뭐 그게 옳든 그러든 일단 정확하게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현행 교과서 문제에서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19대 국회 보궐선거 복귀하자마자 처음 만든 게 교과서 포럼 아닙니까? 그때 뭐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자기를 위한 뭐 어떤 조직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는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 교과서를 바꿔야 된다는 그 인식은 두 분이 아마 철저하게 공유가 되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건 교과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어낸 정치적 뭐 효과다. 아까 김철근 교수님은 문재인 대표가 정치적 부가 많았다라고 하지만 어찌됐든 법여권에서의 부동의 최고 큰 어른이자 1인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당대표가 교과서 문제의 인식을 공유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가까워졌다. 또 뭐 일부 언론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고생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발언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뭐 오자회동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선물은 없었지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교과서 문제를 문재인 대표가 1대1로 거의 어떤 그 뭐 학술 논쟁하듯이 40분 동안 디베이트를 하면서 뭐 대통령을 좀 든든하게 좀 뭐 그런 정치적 효과를 좀 얻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로 하면 호위무사죠, 호위무사.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사이에서 뭔가 좀 중재자 역할도 좀 하면서 양측의 간극을 좀 좁혀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하고 대통령을 호위하고 이런 어떤 호위무사적인 성격이 좀 강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상당히 간극이 좀 있었던 건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간극이 좁혀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 해결된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교과서 문제에 관련된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 이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수 진영 내부의 문제라서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문제를 떠난 다른 사안이 생기면 공천 룰이나 뭐 이런 걸로 가면은 또다시 간극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좀 아쉬운 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무성 대표가 중재자 역할을 좀 했다면은 회담 그 흐름이나 방향이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요? 완전히 양 진영의 진영 논리와 진영 싸움으로 딱 그 가면서 결국은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표에 호소하는 측면은 있었겠지만 그 대권 주자로서의 김무성 대표의 자기 색깔은 오히려 또 마이너스였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번엔 김 교수님 먼저 여쭤볼게요. 그 문재인 대표가 어제 그 자리에서 그 안심공천 문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그 합의를 뒤집을 수 있냐 이렇게 따졌고 김 대표가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안심공천을 이제 완전히 그 부분은 물 건너간 겁니까? 양자 사이 논의됐던 거는 9월 28일 무슨 수복 이야기도 나오고 한참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못 받았잖아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못 받았고 사실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그 발언을 왜 꺼냈을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양 대표가 합의한 것을 사실은 그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꺼냈다고 보고 그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간극을 좀 벌려보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가 아예 합의문을 보시라고 말이야. 의원총회에서 추인하게 돼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추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효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근데 최근에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 79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원래 그 김무성 대표가 주장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당론 채택을 하자, 의총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심번호 문제는 사라졌지만 뒤늦게 그 한 79명이 서명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예를 들어 그게 당론으로 채택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여파는 다시 또 새누리당으로 가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심번호 문제는 뭐 그 경선의 규칙이라기보다는 여론조사에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모바일로서 실제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개인 프라이빗한 이제 정보가 노출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여든 야든 어떻게 그 경선 룰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여론조사가 들어간다면 이 안심번호 방식으로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안심번호제는 여론조사의 방법에서 현재까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심번호제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걸 몇 프로 반영할지는 남아 있으나 이거는 뭐 이미 이제 상수다라고 일단 이제 봐지는 것이고. 근데 좀 문재인 대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안심번호제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이제 김무성 대표를 좀 갈라치게 하려고 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경찰의 날 경찰 방문해서 문재인 대표가 뭔 얘기를 한 건 베테랑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베테랑 영화에는 그 재벌 2세가 마약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우리가 집권하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가 좀 씨알이 굵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좀 사실은 노림수가 빤한 속이 좀 보이는 얘기 아닙니까? 오자해동을 하러 가서 뻔한 얘기인데 큰 정치. 굳이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에게 좀 이렇게 그 어색할 수 있는 주제를 막 이렇게 갖다 대는 문제가 과연 그게 좀 크게 보이겠냐. 아까 뭐 대권 얘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표도 큰 꿈을 갖고 있다면 뭔가 좀 선이 굵은 뭐 이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어제 뭐 쪼잔했다 말씀을 문재인 대표도 하셨는데 좀 쪼잔한 문제 제기였다 저는 이래 봅니다. 여야 모두 지금 국정교과서의 그 한 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좀 풀리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해결할 과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다시 만남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여야가 지금 오늘도 무슨 이제 만나는 3+3 회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 그 이후에 어떤
정치권의 모습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이제 예산 문제인데 뭐 다행히 불행히 선진화법 때문에 뭐 야당이 예산을 보이콧한다 하더라도 자동 이제 부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가지고 야당이 이제 전국의 국정의 발목을 잡기는 힘듭니다. 또 하나는 뭐 야당이 비교적 잘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 전교조나 일부 좌파 단체들의 강력한 장애투쟁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야당이 잘 안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민생 발목 잡기라는 역풍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야당이 갖고 있는 것은 좀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교과서 문제에서 제가 평론가로 제의하고 싶은 것은 국정이나 검증이냐 문제도 있지만 현행 교과서가 국회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여야의 공감대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현행 교과서를 분석하는 뭐 위원회를 하나 만들든 해서 시민사회도 들어가고 여러 학부모도 들어가고 학생들도 들어가서 현행 8종 교과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부터 공론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걸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럼 국정화밖에 없는 것인지 뭐 이렇게 이제 수순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한쪽에는 그 자학적 역사관 종북 교과서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교과서는 독재 친일 미화 교과서다. 이런 형태의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서로 반복한다면 정치적 해결책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나의 트랙으로 놓고 나머지 민생 문제, 뭐 한중 FTA 문제라든지 지금 민생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야당도 19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점수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좀 도와줄 건 도와주고 또 이렇게 투쟁할 건 투쟁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야 할 것 없이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점수를 면하기는 어렵다. 그 위기의식을 공히 가져야 된다. 야당 쪽에서도 이걸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역풍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교과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럼 방금 우리 이제 박상원 소장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유형의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우선 그게 국회 차원에서 일단 그 검증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종 교과서에 대해서 뭐가 문제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보고 대신 국정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수순은 좀 중지를 해다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좀 합의가 된다면 좀 시간을 좀 벌 수 있는 것 같고요. 야당이 지금 그 장애투쟁에 깊숙이 가지 않는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소에 야당은요, 지금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석이 127석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대하고 못하게만 하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그 여권이 그 말하는 발목 잡는 정당, 발목 잡는 정치한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꼬리표 정치를 해야 됩니다. 본회의에서 항상 합의 처리를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처리를 하게 해주되 예를 들면 본회의에서 감동적으로 지는 겁니다. 후보 전술이라서 아주 투표를 느리게 한다든지 다양한 전술을 쓰고 그다음에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왜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면서 질 수 있는 건 져야죠. 어떻게 안 지고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까? 왜 집권하는 세력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정확히 밝히되 책임은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꼬리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박상원 소장, 김철근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